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산림 수문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중에 수분과 강수량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를 다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기 중에 수분, 물의 에너지 상태, 강수, 강수의 측정 정도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가는 데까지 가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 중에 수분입니다. 강수가 대기권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강수가 대기권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강수는 수문순환의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분이 대기 중에서 이제 순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문순환의 기본 중에 이제 강수가 기본이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수 앞에서 여러분들 아마 앞 시간에 우리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잠깐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비눈, 진눈깨비, 우박 외에도 모든 수증기, 안개, 언제든지 대기로 유입될 수 있는 얼음 등 이런 것들을 다 강수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도 강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또 일단 대기 중의 수분부터 볼까요? 대기 중의 수분, 극단적인 기온의 완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수분이 낮에는 단파광선의 2분의 1을 흡수 또는 반사를 하게 되고요. 낮과 밤에 방출되는 장파. 우리가 단파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장파는 지구에서 내보내는 복사파죠. 이런 것들의 차단에 도움이 된다. 또 대기 중에 수분의 역할 중에 증발을 억제해요. 대기 중에 수분이 많다 그러면 증발이 안 되겠죠. 증발돼서 갈 공간이 없으니까 수분이. 그래서 증발을 억제하고 토양 수분 및 계류의 저수의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수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증발한 물이 대기 중에 머물다가 대기가 포화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강수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강우, 강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원래 물의 양은 우리가 부피로 계산을 해야 되죠. 리터 얘기했었어요. 리터, 세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단위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보통 우리는 밀리미터 활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의 총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네, 빙설 70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수나 하천은 23cm 정도를 지표면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습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대부분 우리 아까 이제 강수 형태가 있었고요. 습도는 이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죠. 보통 습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습도부터 알아볼게요. 자, 상대 습도는 특정한 온도에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압력을 그 온도의 포화 수증기 압력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얘기가 들어가 있죠. 온도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달라집니다. 자, 특정한 온도의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 우리가 중량 절대 습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중량 절대 습도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 습도를 100%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포화되어 결로 현상을 일으킵니다.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수증기로 안 만들어져요. 그럼 뭐가 돼? 수증기가 이제 넘어가는 것들은 다시 다 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절대 습도입니다. 아까는 상대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단위 질량 혹은 단위 부피에 포함된 수증기 양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예요. 그래서 최대 이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에는 중량 절대 습도와 용적 절대 습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단위 질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 부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중량
용적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중량 볼게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를 습한 공기라고 우리가 했을 때 습기로부터 수증기를 제외한 공기를 마른 공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드라이 에어라고 DA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른 공기의 중량에 대해서 습기 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중량을 비율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건조한 공기죠. 그 다음에 MW는 습한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용적 절대 습도 볼게요. 뭐 중량 절대 습도나 용적 절대 습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많이 볼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용적은 아까 이제 부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 분의 그램이. 아까는 킬로그램 분의 킬로그램이었죠. 이번에는 단위 용적에 포함되는 수증기의 양을 중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질량을 MW 아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대기의 용적을 VA라고 했을 때 용적 절대습도 VH가 이렇게 이제 식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은 그냥 상대 습도는 공기 중에 수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계략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수분의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보면 절대 습도 같은 경우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으로 단위 부피 1세제곱미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이제 그람으로 나타낸 거. 아까 용적 절대 습도죠. 단위는 이제 뭐 그람 포 세제곱미터 형태로 되는데 절대 습도는 수증기의 양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이 일정하다면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가 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온이 커지면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는 양이 커지기도 하고요. 낮으면 작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결국은 절대 습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실효 습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뉴스에서 일기예보에 가끔 나오기도 해요. 건조지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효 습도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측정한 습도를 고려한 습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가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말해주며 실효 습도가 50%를 밑돌면 성냥 한 개비로도 기둥에 불이 붙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건조한 거죠. 그래서 정말 불씨만 튀겨도 나무에 불이 붙을 정도로 건조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건조특보를 발표할 때는 최소 습도와 실효 습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일 정도의 습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식을 보면 실효 습도는 H0 당일 상대 습도, 그다음에 1일 전, 2일 전, 3일 전, 4일 전의 상대 습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R은 0.7 정도 곱해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실효 습도가 낮다, 불이 날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비습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비습도 얘기가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숯과물이라는 교재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페시픽 휴미디티라고 그래갖고요. 우리가 뭐 특정 습도, 근데 우리는 이제 비습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습도 혹은 비습, 일정 질량의 공기에 대한 수증기 질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공기 질량분의 수증기 질량으로 해서 비습도를 하는데요. 일정 양의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 질량을 그 공기의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공기의 질량이 문제예요. 이제 수증기의 질량을 포함하는 정의가 있고요. 제외시키는 정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수증기 질량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공기의 질량에 수증기 질량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플러스 수증기 질량분의 수증기 질량이 되는 거겠죠. 비습도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근데 왠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건조한 공기 질량분의 수증기 질량으로 해서 비습도를 계산을 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엔 이제 이슬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될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수증기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그러고요. 한자어로는 우리가 노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 값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슬점이 섭씨 20도를 넘으면 더위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여름에 이제 보시면 그래요. 비가 올 때도 섭씨 20도 이하에서 비가 내리면 서늘해요.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옷을 껴입죠. 근데 섭씨 20도 이상에서 비가 오면 후텁지근하고요. 끈적끈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비가 오는 날에 옷을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되지만 여름은 그렇게 입으면 큰일 나죠. 덥고 땀나고 비가 오면 시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덥고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슬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 따른 불쾌감을 가늠하는 데는 이 상대 습도보다 중요하게 이슬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의 체온이 일정한 만큼 땀을 증발하는 정도는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 습도가 아닌 대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슬점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높은 온도에서 이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대기 중에 수분이 충분히 포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증발이 돼야 되는데 땀이 증발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슬점 이하로는 기온이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열대야죠. 이슬점이 높을수록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내 의 열이 밤에도 식지 않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더 심해지고요. 냉방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여러분들 올 여름에 냉방 어떻게 하셨어요? 에어컨만 돌리면 시원해지나요? 생각만큼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게 되니까 에어컨만 돌려서는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제습기도 같이 쓰는 집도 있고요. 뭐 제습기만 쓰시는 집도 있어요. 제습기 이번엔 꽤 많은 효과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어컨과 제습기 둘 다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냉각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응축하고요. 빼내는 원리로 마찬가지 둘이 똑같아요. 둘 다 가동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데는 줄어드니까 이슬점이 낮아져서 사람이 느끼는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감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에어컨만 돌리면 공기를 냉각하면서 빼낸 열을 그대로 실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슬점은 낮추지만 기온도 같이 떨어지죠.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나 빨래 건조라든가 곰팡이 방지 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제습기는 공기를 냉각하면서 빼낸 열로 공기를 재가열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기온은 상승합니다. 이슬점과 함께 상대 습도도 떨어뜨려서 빨래, 건조 등에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적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에어컨만 돌리는 거가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과 제습을 같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제습 기능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같이 돌려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과의 관계가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수증기량도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은 장소, 날씨, 기온,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계절별 수증기량의 변화가 뚜렷하죠. 여름에는 수증기량이 많아서 굉장히 습하고요. 겨울에는 수증기량이 적어서 건조한 편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당연히 수증기량이 더 많겠죠.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그람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아래 그림 살펴보면 온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포화 수증기량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죠. 건조한 겁니다. 건조. 그러니까 덜 습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포화가 되면 어때요? 이슬점이 되니까 이만큼이 나머지가 이만큼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네, 이슬로 맺혀서 물로 돌아오게 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단열 팽창, 단열 압축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에서도 이제 단열 팽창 원리를 이용을 하죠. 자, 따뜻해진 공기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기압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면의 공기가 따뜻해지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할수록 기압은 낮아지겠죠. 공기가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구 같은 거 대기권으로 띄워보면 공중으로 높이 띄우면 띄울수록 점점 부풀어서 나중에 빵 하고 터져요. 자, 팽창을 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받을 수 있다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온도 변화가 없지만 열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서 밖으로 해준 일만큼 공기에서 에너지를 없애야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어디선가 에너지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 급하게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의 경우에는 이 효과가 더 두드러져서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공기 중에 포함하고 있던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우리가 구름을 생성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하강하는 형태가 됩니다. 단열 압축은 공기 덩어리가 하강을 하면 압축이 되면서 부피가 수축이 되고요.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될까요? 공기를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열이 나요. 그죠? 네. 단열 하강이 되니까 단열 압축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거 아마 여러분들 살펴보면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바퀴가 물론 지면을 따라서 달리면서 마찰에 의한 열도 나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있죠. 이 공기압에 의해서 타이어가 압축이 됩니다. 바닥하고 지면하고 닿으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열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들을 빨리빨리 풀어줄 바깥으로 전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펌프 같은 경우도 이 공기 압축 펌프 같은 경우도 열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컴프레셔 같은 경우도 열이 나는 것들이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단열 감소율하고 관련된 이야기들 해볼게요. 우리가 눈, 비, 우박, 이슬, 서리, 증발 등 대기의 순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관련된 단열 감소율입니다. 상대 습도는 대기가 상승할 때 증가하게 됩니다. 왜? 팽창이 되니까요. 단열 팽창된 대기는 이슬점에 이르고 구름이 형성이 되게 되죠. 앞에 설명드렸죠. 상대 습도 100%에서 대기의 기온 감소가 단열 감소율을 훨씬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도에 따른 스페시픽 휴미디티, 아까 이거는 비습도죠. 자, 렐러티브 휴미디티, 상대 습도입니다.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가 증가를 하죠. 10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비율이 갑자기 훅 꺾여서 이렇게 급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열 감소율을 증가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번엔 대기의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까 했던 다양한 습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습도를 정확히 우리가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 돼요. 습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수증기를 함유한 공기를 화학적인 건조제 속에 물 먹는 하마 뭐 이런 거 속에 지나가게 해서 수증기를 전부 흡수시킨 뒤에 증가된 건조제의 무게만 측정하면 우리가 대기 중에 수분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 내에 실용적인 측정을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절대 습도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 습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비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완전한 습도 측정법은 아니지만 모발이나 가죽, 나무질의 유기물 같은 것들이 대기 속의 수증기를 흡수했을 때 나타내는 무게, 용량 또는 뭐 길이의 변화로서 측정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상대 습도인 거죠. 도가 될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습도계 재료는 뭐가 될까요? 가장 좋은 습도계 재료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모발입니다. 모발. 머리카락입니다. 가장 좋은 습도계 재료는 모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우리 수강생들 중에 남자분들은 크게 뭐 요즘 모발 남자들도 많이 신경 쓰긴 하지만 남자들이 뭐 머리가 푸석푸석하니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습하거나 건조하거나에 따라서 머리가 푸석푸석하거나 이게 윤기가 유지되거나 이런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가 그렇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보통 온도계를 가지고 이제 대기 중에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습도를. 건습구 습도계입니다.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온도차와 습구 온도를 구한 다음에 습도표를 보고 습도를 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건습구 온도계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보시면 한 번쯤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디선가 본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원리를 보면요. 증발로 인한 기화열을 이용한 연력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두 개를 설치하는데요. 하나는 그냥 놓고요. 하나는 물에 적신 헝겊에 두는 온도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는 일반적인 지금의 온도를 나타내고요. 하나는 물이 증발하면서 실제 기온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건조하면 물이 많이 증발하므로 습구 온도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습하다면 물이 조금 증발하므로 습구는 건구의 온도와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발이 덜 되면 습해서 증발이 덜 되면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날 테고요. 건조해서 증발이 많이 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온도계의 차이를 습도표에 찾아서 그때 습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발 속도가 습도 측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풍속이 있죠. 바람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거나 아니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죠. 단점입니다. 이 장비는 장점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보고 온도 차이를 표에다 딱 비교해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점, 습온도계 물을 꾸준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낮은 온도에서는 어때요? 물이 얼어요. 영하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온도계의 특성상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되고요. 바람이 불면 안 되고요. 이런 조건 때문에 실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햇볕을 보여도 안 되겠죠. 또한 물이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발하니까 꾸준히 물을 채워줘야지만 건구 습구 온도를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건습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건, 오른쪽은 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헝겊으로 쌓여 있겠죠. 여기다 물을 버주면 이렇게 증발을 하는. 그래서 이쪽 온도가 훨씬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거즈나 이런 거 헝겊에 의해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온도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물을 넣기 전에는 두 개의 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물이 증발과 함께 빼앗긴 열만큼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습구 온도계, 지금 여기는 그냥 23도, 24도 할까요? 24도 하고요. 습구 온도 24도. 그러면 24도면 자, 건구 습구 차이는 1도죠. 24도에 1도. 이렇게 하면은 92% 됩니다. 그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 24도에서 한 6도 정도 차이 난다. 그럼 60%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됩니다. 아니, 24도에서 59%죠. 그죠? 네. 이렇게 59%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건습구 온도 확인하는 법 쉽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 하고요. 그죠? 습구 온도를 가지고 표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모발 습도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발 습도계입니다. 건습구 아니라 습도에 따른 물질의 길이 변화 특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모발 습도계 사용하려면 조직은 파괴 안 되는데 머리 기름 있죠. 우리 머리에 이제 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에틸에테르나 벤젠, 칼륨, 탄산나트륨 따뜻한 용액으로 우선 모발을 세척해서 이 기름기를 빼줘야 되는데요. 뭐 빼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밀도를 위해서 이제 탈취를 합니다. 자, 모발로서는 젊은 서양 여성의 금발이 가장 정확하대요. 그 중에서 오그라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직모라고 그러죠. 이게 적합하다고 합니다만 한국인의 모발이라도 큰 지장은 없고요. 동물의 털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흡습성 물질이 습도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을 이용해서 습도를 측정하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시도됐고요. 1780년대 스위스의 HB 소시르에 의해서 실용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뭐 보리이삭을 비틀림으로 습도를 측정하는 것도 예전에는 시도를 했었어요. 모발 안 쓰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벼이삭 여러분들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볏짚 싸놓지 않습니까? 이 볏짚이 건조하면 이 볏짚을 한 묶음 잡아서 비틀면 뚜두둑 끊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습하다. 그래서 습도를 많이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걸 돌리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말리겠죠.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습도를 측정하는 것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구분을 영역을 구분하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개략 습하다 건조하다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모발 습도계의 원리예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매달아서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학교 교실 같은 데 보면 이런 습도계들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머리카락이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같은 그림 형태로 된 이런 제품들은 이제 그래서 이 종이를 설치를 해갖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습도를 이렇게 기록해주는 그런 자기 모발 습도계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프링 대신에 머리카락을 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달아서 스프링하고 0이었다가 올라갔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합니다. 자, 집에 습도계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뜯어보시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복구가 안 돼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몰래 바꿔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건들지는 마시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마 뜯어진 분해된 사진 같은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